문명의 요람이라 불리는 땅. 그곳에서 인류는 처음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문자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풍요로운 지역은 수천 년간 끊임없는 제국의 흥망성쇠를 목격했죠. 페르시아, 로마, 이슬람 칼리프국, 오스만 제국이 차례로 지배했고 20세기 들어서는 식민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석유라는 검은 황금의 발견은 이곳을 세계 열강의 전략적 요충지로 만들었고, 종교와 민족, 이념이 뒤엉킨 복잡한 갈등의 중심이 되었죠. 지금부터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해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동의 장대한 역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동에 기록된 역사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막을 올립니다. 이곳에서 인간 사회는 처음으로 유목 생활을 접고 농업을 기반으로 한 영구 정착지를 만들기 시작했죠. 기원전 4000년기 후반이 되자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초기 사회는 많은 기초 기술과 제도를 개척했어요. 최초의 도시를 건설했고 통일된 문자 체계를 고안했으며 복잡한 관료제와 법률 코드를 수립했습니다. 인류 문명의 토대가 여기서 만들어진 거죠. 근처에서는 고대 이집트도 기원전 3150년경 통일 문명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두 사회가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구성했죠. 메소포타미아에서 레반트를 거쳐 나일강까지 뻗은 이 지역은 여러 고급 문화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이후 문명의 요람이라 불리게 된 이유죠. 그 후 수세기 동안 수많은 제국이 고대 중동 전역에서 일어나고 사라졌습니다. 수메르 도시 국가들은 기원전 2400년경 아카드 제국으로 대체됐어요. 이들은 이후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 같은 메소포타미아 강대국들로 계승됐죠. 이 제국들은 1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배적이었습니다. 군사력, 행정혁신, 문화적 세련미를 통해 지역을 통치했죠. 한편 레반트 회랑에서는 페니키아인들이 여러 해양 도시 국가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지중해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무역을 했어요. 더 중요한 건 초기 알파벳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와 라틴 문자의 기초가 됐고 궁극적으로 오늘날 세계 많은 곳에서 사용되는 현대 알파벳으로 이어졌죠. 기원전 6세기에 동쪽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키루스 대왕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서아시아 대부분을 정복했어요. 이것은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중동에 분산된 지역들이 하나의 거대한 제국 체제 아래 통합된 거죠. 이는 그 지역의 지속적인 제국 전통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 시기는 고전 고대로 불리며 중동의 새로운 문화적, 정치적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기원전 334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침을 굽 광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전복시켰습니다. 현대 터키에서 아프가니스탄까지 뻗은 영토를 정복했죠. 알렉산더는 기원전 323년 사망했고 그의 제국은 신속히 분열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복은 중동 전역에 헬레니즘 문화를 도입했어요.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의 셀레우코스 제국,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같은 후계국들이 그리스 문화, 언어, 통치를 보존하고 적응시켰습니다. 알렉산드리아와 안티오크 같은 주요 도시 중심지는 그리스 학문과 다문화 교류의 중심지가 됐죠. 그리스와 지역 전통의 융합은 동서양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사상, 예술, 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이 교류는 수세기 동안 영향을 미쳤어요. 헬레니즘 왕국들이 쇠퇴하면서 중동은 점점 더 또 다른 떠오르는 강대국인 로마의 영향력 아래 들어갔습니다. 기원전 1세기경 로마 공화국, 곧 로마 제국이 될 국가는 지중해 동부로 영향력을 확장했죠. 로마군은 점차 아시아, 소아시아, 레반트, 이집트를 포함한 지역의 많은 부분을 합병했습니다. 이들을 번영하는 광대한 제국 체제의 속주로 바꿔놓았어요. 팍스 로마나, 즉 상대적으로 평화롭고 안정적인 시기가 약 2세기 동안 지속됐습니다. 경제적 통합, 인프라 개발, 행정적 결속력이 이루어졌죠. 이 로마 시대 동안 세계사에서 가장 중대한 종교적 발전 중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의 등장이죠. 로마 유대에서 1세기 유대교 내 개혁운동으로 시작된 기독교는
초기 박해에도 불구하고 제국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4세기 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신앙을 받아들였고 서기 313년 밀라노 칙령은 제국 전반에 걸쳐 종교적 관용을 부여했죠. 서기 330년 그는 콘스탄티노플을 새로운 제국 수도로 설립했습니다. 세기 말까지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되어 고전적 이교를 대체했죠. 이는 중동 풍경의 깊은 문화적, 영적 재구성을 의미했습니다. 로마 세계가 기독교 제국으로 변모한 것은 유럽과 중동 역사 모두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차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이 지역 지배는 절대적이지 않았어요. 서기 3세기부터 7세기까지 콘스탄티노플에서 관리되던 제국의 동부 속주들, 비잔틴 제국으로 알려진 이곳은 부흥한 페르시아 국가인 사산 제국과 거의 끊임없는 갈등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두 초강대국, 비잔틴과 사산은 중동을 그들 사이에 나눠 가졌어요. 비잔틴이 아나톨리아, 레반트, 이집트를 지배했고 사산이 이란,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국경 일부를 지배했죠. 그들의 오랜 라이벌 관계는 602년부터 628년까지 벌어진 참담한 일련의 비잔틴 사산 전쟁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로써 두 제국 모두 군사적으로 지치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남게 됐죠. 이 상호 약화는 역사적으로 새로운 세력이 지역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문을 열었습니다. 7세기 초 아라비아 반도에서 혁명적인 종교 및 정치 운동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슬람교죠. 570년경 메카에서 태어난 예언자 무함마드는 서기 610년에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엄격한 일신교와 사회 정의의 메시지를 전했죠. 초기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에서 끌어내고 재해석한 내용이었습니다. 무함마드가 아랍 부족들을 이슬람 깃발 아래 통합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632년 그가 사망한 후 그의 후계자들인 칼리프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성공적인 정복에 나섰습니다. 쇠퇴하는 비잔틴과 사산 제국이 남긴 권력 공백을 채워나갔죠. 단 20년 만에 무슬림 군대는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비잔틴 통제에서 빼앗았습니다. 642년까지 이집트를 완전히 정복했고 651년까지는 사산 국가를 해체시켰어요. 이로써 라시둔 칼리프국은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레반트, 이집트, 북아프리카에서 인도 국경까지 지배하는 제국 권력이 됐습니다. 이 정복들은 단순한 군사적 업적이 아니었죠. 문명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슬람은 통합적인 종교 정체성이자 새로운 제국 질서의 기초가 됐어요. 아랍어가 행정 언어로 채택되면서 점차 그리스어, 아람어, 페르시아어를 대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역 인구의 대부분이 아랍어를 사용하고 이슬람을 따르게 됐죠. 하지만 기독교인, 유대인, 기타 종교 소수민족은 계속 거주했습니다. 이슬람 통치는 종종 그들을 보호했지만 딤이라는 지위 아래 법적, 재정적 구분을 두었어요. 빠른 정복 이후 이슬람 세계는 정치적 통합과 문화적 번영의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661년 수도를 다마스쿠스에 둔 우마이야 칼리프국이 설립됐어요. 스페인에서 인더스강까지 뻗은 광대한 제국을 통치했죠. 우마이야는 692년 예루살렘에서 완공된 바위의 돔 같은 지속적인 건축 기념물을 세웠습니다. 인프라를 확장하고 행정을 강화해 다양한 식민들을 통제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통치는 긴장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특히 비아랍 개종자들과 시아파 이슬람 지지자들 사이에서 말이죠. 이는 750년 아바스 혁명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아바스 왕조가 우마이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수도를 바그다드에 세웠어요. 아바스 통치 아래 이슬람 세계는 흔히 황금 시대라 불리는 시기로 들어갔습니다. 바그다드는 학문, 무역, 문화의 세계적 중심지가 됐죠. 9세기 초에 설립된 지혜의 집은 학자들이 그리스 철학과 과학 서적을 아랍어로 번역하는 중심지가 됐습니다. 고전 지식을 보존하고 크게 확장시켰죠. 수학에서 대수학과 알고리즘, 의학, 천문학, 철학, 문학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바스 왕조는
실크로드 통제에서 이익을 얻어 동서양 간 연결을 촉진했어요. 문화적으로 그들의 통치는 아랍, 페르시아, 헬레니즘, 인도의 영향을 종합해 혁신을 촉진했습니다. 천일야와 같은 아랍 문학 고전이 발전했죠. 하지만 10세기가 되자 아바스 칼리프국의 통합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규모의 거대한 제국은 점점 더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어려워졌어요. 지역 왕조들이 자율성을 주장하기 시작했지만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바그다드 아바스 칼리프의 영적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이란과 이라크에서 페르시아 정권인 부하이 왕조가 10세기 중반 지배적으로 자리 잡았죠. 11세기에는 셀주크 같은 튀르크 군벌들이 권력을 잡아 아바스 칼리프를 군사 후원자로서 보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경쟁하는 칼리프국들이 등장했어요. 특히 이집트의 파티마 왕조는 10세기 초 시아파 정권을 수립해 아바스의 우월성에 직접 도전하고 이슬람 내부의 분열을 확대시켰죠. 이 정치적 분열 시기는 이슬람 세계에 새로운 외부 압력도 가져왔습니다. 11세기 말 서유럽의 봉건 영주와 기사들이 십자군 전쟁으로 알려진 일련의 종교적 동기 침공을 시작했어요. 이 캠페인들은 13세기 말까지 이어졌고 레반트, 특히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의 여러 단명한 십자군 국가들을 수립했습니다. 십자군의 초기 성공에도 불구하고 무슬림 저항은 점차 강화됐죠. 살라딘 치하의 아이유브 왕조가 1187년 예루살렘을 재탈환했고 궁극적으로 이집트의 맘루크가 이슬람 세계의 지배적 수호자가 되어 1291년까지 마지막 십자군 요새들을 격파했습니다. 동시에 훨씬 더 파괴적인 위협이 동쪽에서 나타났어요. 바로 몽골이죠. 1258년 훌라구 칸이 이끄는 몽골 군대가 바그다드를 약탈해 도시를 파괴하고 아바스 칼리프국을 참담한 결말로 이끌었습니다. 이슬람 세계의 지적, 문화적 중심지였던 바그다드의 파괴는 전환점이 됐어요. 몽골인들은 페르시아와 메소포타미아 대부분을 약탈했지만 레반트로의 진격은 1260년 아인 잘루트 전투에서 맘루크에게 저지당했습니다. 맘루크는 다시 한번 지역의 중요한 수호자임을 증명했죠. 몽골의 파괴 이후 중동은 정치적으로 분열된 상태로 남았습니다. 맘루크 술탄국은 이집트와 시리아를 통치했어요. 페르시아에서는 몽골인들이 몽골 제국의 여러 후계국 중 하나인 이란국을 정착시켰죠. 한때 강력했던 셀주크 제국이 붕괴한 아나톨리아에는 베일릭으로 알려진 작은 튀르크 공국들의 조각보가 형성됐습니다. 이 중 하나가 결국 두각을 나타내 지역에 새로운 제국 질서를 수립했어요. 1300년경 튀르크 족장 오스만이 세운 오스만 제국은 소규모 국경 국가로 시작했지만 14세기와 15세기 내내 꾸준히 확장됐습니다. 1453년 술탄 메흐메드 2세 치하에서 오스만은 오랫동안 쇠퇴하던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했죠. 이름을 이스탄불로 바꿨습니다. 이 정복은 단순히 동쪽 기독교 로마 제국의 상징적 종말만이 아니었어요. 오스만 제국을 이슬람 세계의 주요 권력으로 세웠죠. 이후 수십 년간 그들은 다른 튀르크와 이슬람 국가들을 흡수했습니다. 1516년에서 1517년까지 술탄 셀림 1세가 맘루크를 정복해 이집트, 시리아, 메카와 메디나의 성지들을 오스만 지배 아래 두었어요. 16세기 중반 술레이만 대제 통치 기간 동안 오스만 제국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아나톨리아, 이라크, 레반트, 아라비아 반도를 포함한 대부분의 아랍 세계, 북아프리카, 동남유럽 대부분을 통제했죠. 오스만 제국은 광대한 다민족, 다종교 제국을 만들어 아바스 시대 이후 볼 수 없었던 중동의 제국적 통일성을 재도입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시기가 새로운 지정학적이고 깊은 종파 간 분열을 고착시켰다는 거예요. 16세기 초 페르시아에서 사파비 왕조가 등장해 시아파 이슬람을 국교로 삼았습니다. 이념적으로 수니파 오스만 제국에 반대되는 정치체제를 만든 거죠. 이 오스만 사파비 경쟁은 지역 정치와 종파적 정체성을 근대 시대까지 형성했습니다. 중동 전역의 수니파와 시아파 공동체 사이에 지속된 수많은 분열의 뿌리를 형성했어요. 16세기와 17세기 동안
오스만 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동서양 사이의 주요 무역로를 통제했죠. 실크로드와 홍해 해상 경로를 포함해서요. 이스탄불, 카이로, 다마스쿠스, 바그다드 같은 주요 도시들은 상업, 학문, 문화의 중심지로 번성했습니다. 오스만 행정은 밀레트 시스템을 사용해 여러 종교 공동체에 어느 정도 자치권을 허용했어요. 무슬림, 기독교인, 유대인, 기타 집단들에게 말이죠. 술탄은 또한 칼리프라는 칭호를 주장해 수니파 무슬림 세계의 영적 지도력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17세기 말부터 18세기에 제국은 상대적 쇠퇴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내부적으로는 부패, 경제 침체, 관료적 비효율성에 시달렸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특히 오스트리아, 러시아, 그리고 나중에 영국과 프랑스 같은 유럽 열강들이 점차 오스만 영토와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시작했죠. 급속히 현대화되는 유럽과 비교해 제국은 점점 더 낙후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유럽의 병자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이에 대응해 19세기에 탄지마트로 알려진 일련의 개혁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이 개혁들은 유럽식 방식을 따라 오스만 군대, 민간 행정, 사회를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죠. 법률 개혁과 인프라 개선 같은 성공 사례도 있었지만 개혁은 불균형했고 제국의 전략적 쇠퇴를 되돌리는 데 실패했습니다. 한편 중동에서 유럽의 제국주의 야망은 더욱 심화됐어요. 영국은 페르시아만에서 지위를 확립하고 특히 이집트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얻었습니다. 1869년 수에즈 운하 건설로 이집트는 글로벌 무역의 중요한 중심지가 됐죠. 중동 동부에서 페르시아, 즉 현재의 이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했지만 러시아와 영국 양측의 압력이 점점 커졌습니다. 1908년 이 나라에서 석유가 발견된 것은 전환점이 됐어요. 석유 시대의 개막이었고 서구의 관심을 더욱 끌었습니다. 20세기 초까지 석유 탐사로 인해 아라비아 반도 역시 전략적으로 중요해졌죠. 중동 전역이 경제적, 지정학적으로 엄청난 중요성을 갖게 된 겁니다. 오스만 제국의 최후 몰락은 제1차 세계대전과 함께 왔습니다. 1908년 청년 튀르크로 알려진 개혁주의 민족주의 단체가 권력을 장악하고 제국이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동맹을 맺게 했어요. 전쟁은 참담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아나톨리아에서 러시아와 아라비아, 메소포타미아, 팔레스타인에서 영국군과 여러 전선에서 싸워 참담한 패배를 겪었죠. 전쟁 중 특히 메카의 샤리프 후세인, 이븐 알리 같은 아랍 지도자들이 영국과 협상에 들어가 1916년 오스만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는 대가로 전후 독립 아랍 왕국에 대한 지지를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들은 다른 비밀 합의들과 모순됐어요. 1917년 발포어 선언에서 영국은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고향 설립을 지지했습니다. 한편 1916년 비밀리에 협상된 사이크스-피코 협정은 영국과 프랑스가 오스만 아랍 속주들을 영향력 구역으로 나누는 계획을 제시했죠. 전쟁이 끝날 무렵 오스만 제국은 패배했고 제국은 붕괴했습니다. 1920년 세브르 조약은 공식적으로 오스만 영토를 해체시켰어요. 비록 터키 독립전쟁이 곧 1923년 무스타파 케말 아타티르크 아래 터키 공화국 건국으로 이어졌지만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 중동은 유럽 식민 열강에 의해 형성됐습니다. 연합국들은 영국과 프랑스의 위임 통치를 부여해 독립준비라는 명목으로 영토들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했어요. 영국은 이라크, 요르단, 팔레스타인에 대한 위임 통치를 획득했고 프랑스는 시리아와 레바논을 점령했습니다. 그 경계는 대략 사이크스-피코 협정을 따랐죠. 이 인공 경계는 지역의 복잡한 민족, 부족, 종파적 현실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려졌습니다. 20세기 후반에 분출할 많은 분쟁의 씨앗을 뿌린 거죠. 아라비아 반도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영국은 이전에 알사우드 가문의 중앙 아라비아 지배를 지원했어요. 그들이 경쟁 영토를 정복한 후 1932년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 설립됐습니다. 한편 남예멘은 항구 아덴을 중심으로 한 영국 식민지로 남았죠. 팔레스타인에서는 유대인과 아랍인 모두에게 한 모순된 약속들이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발포 선언 이후 증가한 유대인 이주는 유대인과 아랍인 공동체 사이의 갈등을 고조시켰어요. 결국 팔레스타인의 미래를 둘러싼 계속되는 위기를 예고했죠. 1920년대와 1930년대 내내 유럽 강대국들은 중동 전역에서 지배력을 유지했지만 반식민 정서와 민족주의는 지역 인구 사이에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라크는 영국에 대한 여러 반란을 경험했고 1932년 명목상 독립을 부여받았어요. 하지만 영국은 군사 기지를 유지하고 주요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집트도 1922년부터 기술적으로 독립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 영국의 직접 통제 아래 남아 있었어요. 이란은 공식적으로 식민지화된 적은 없었지만 방대한 석유 매장량과 전략적 위치 때문에 영국과 러시아의 간섭이 여전히 만연했습니다. 이 정간기는 새로운 이념 운동들의 성장도 목격했죠. 특히 아랍 민족의 정치적 통일을 추구하는 범아랍주의와 자결권과 외세 지배 종식을 추구하는 민족주왕들의 부상이 두드러졌습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중동은 다시 전략적으로 중요한 전장이 됐어요. 이 지역에서는 연합군과 추축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특히 북아프리카와 레반트에서 말이죠. 전쟁은 유럽 제국의 능력을 더욱 긴장시켰고 식민 통치자들의 민족주의적 기대를 증강시켰습니다. 그들은 지역 협력에 의존했고 전후 개혁을 약속했죠. 1945년 유럽 전쟁이 끝날 무렵 식민주의는 무너지고 있었고 독립의 모멘텀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1945년과 1950년 사이 탈식민화의 첫 물결이 있었어요. 영국과 프랑스가 시리아, 레바논, 트랜스요르단, 이라크에서 철수했습니다. 1948년 영국은 팔레스타인에서 철수를 완료했어요. 하지만 그 이탈은 현대 중동 역사에서 가장 지속적이고 불안정한 분쟁 중 하나를 촉발시켰습니다. 전년도에 유엔은 팔레스타인을 유대인과 아랍 국가로 분할하기로 추토했죠. 이 계획은 유대인 지도부에 의해 받아들여졌지만 아랍 지도자들은 이를 아랍인의 자결권 침해로 간주하며 거부했습니다. 1948년 5월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했을 때 인접한 아랍 국가들인 이집트, 트랜스요르단, 시리아, 이라크가 침공해 1948년 아랍-이스라엘 전쟁을 촉발시켰죠. 이스라엘은 공격을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유엔이 제안한 경계선을 넘어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 결과 수십만 명의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쫓겨나 주변 아랍 국가에서 난민이 됐어요. 이로 인해 아랍인들의 분노가 더욱 깊어졌고 다음 수십 년간 반복적으로 등장할 갈등을 굳혔습니다. 전후 시기 중동은 깊은 정치적 변혁을 겪었어요. 식민 강대국들이 후퇴하고 탈식민주의 이데올로기, 특히 범아랍주의의 영향 아래 새로운 국가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가말 압델 나세르였어요. 그는 1952년 군사 쿠데타 이후 이집트에서 권력을 잡아 1954년 대통령이 됐습니다. 나세르의 아랍 통합, 사회주의, 반제국주의 비전은 널리 울림을 얻었죠. 1958년부터 1961년까지 단명한 이집트와 시리아의 통일 아랍 공화국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1956년 수에즈 운하 국유화와 그에 따른 수에즈 위기에서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침공했지만 나세르의 위상은 지역 영웅으로 높아졌어요. 이집트 군대의 공연은 엇갈렸지만 특히 유엔과 소련의 국제적 압박이 침략자들을 철수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이는 이 지역에서 전통적인 유럽 제국주의의 사실상 종말을 알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력에도 불구하고 범아랍주의는 결국 흔들렸습니다. 이념적 분열, 지역 경쟁, 빈곤한 경제적 결과, 그리고 매우 중요하게는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실패가 광범위한 환멸을 퍼뜨렸어요. 이 실패감은 1967년 6.1 전쟁 이후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을 결정적으로 격파하고 가자지구, 웨스트뱅크, 골란 고원, 시나이 반도를 점령했죠. 이 패배의 규모와 속도는 아랍 민족주의 정권들의 신뢰를 떨어뜨렸고
야세르 아라파트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점점 더 주도하는 팔레스타인 민족주의의 부상을 촉진했습니다. 1973년 이집트와 시리아는 욤키푸르 전쟁을 개시해 잃어버린 영토를 탈환하려 시도했어요. 초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교착 상태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결과는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에 대해 촉발시킨 글로벌 석유 위기였죠. 이 순간은 석유가 글로벌 권력 역학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 점에서 중동의 경제적, 지정학적 중요성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1979년에 두 개의 지진 같은 사건이 지역을 영구적으로 재구성했어요. 첫째, 아나르 사다트 대통령 치하의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평화를 맺은 최초의 아랍 국가가 됐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체결하고 외교적 인정을 대가로 시나이 반도를 탈환했죠. 둘째, 그리고 장기 지역적으로 더 중요하게는 이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서방이 지원하던 샤를 전복하고 아야톨라 호메이니 아래 이슬람 공화국이 신설된 것은 정치적 이슬람의 급진적 모델을 도입했어요. 혁명은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했을 뿐만 아니라 세속적 아랍 정권과 순위파 군주제에도 도전했습니다. 지역 전역에 걸쳐 새로운 이념적 경쟁에 불을 지폈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인지된 위협에 맞서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가 1980년 이란을 침공해 이란-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갈등은 잔혹했고 8년간 결론 없이 지속되며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했어요. 이라크는 전쟁에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채 등장했고 걸프 아랍 국가들, 특히 쿠웨이트에 막대한 부채를 지게 됐습니다. 따라서 1990년 전쟁 부채 청산을 추구하고 더 많은 석유 매장량을 통제하려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죠. 이 공격성은 걸프전을 촉발시켰습니다. 미국 주도의 국제연합군이 신속히 개입해 1991년 이라크군을 추방했어요. 군사적으로는 성공적이었지만 전쟁은 이 지역 내 미국 군사 주둔의 장기화 시작을 알렸습니다. 미국 기지와 군사 협력이 걸프 전역으로 확장됐죠. 이 개입은 특히 이슬람주의 단체들 사이에서 서구 제국의 과도한 확장이라는 인식을 증폭시켰습니다. 새천년이 시작될 무렵 이러한 미국의 존재감은 이 지역 일부에게 점점 더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었어요. 주권에 대한 모욕이자 권위주의 정권의 방조자로 보였죠. 이 분노는 급진 이슬람 단체들의 이데올로기를 부추기는 데 일조했고 2001년 12분에 구 알카에다의 테러 공격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 공격들은 중동을 진원지로 한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을 촉발시켰어요. 아프가니스탄 침공 후 미국은 2003년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 제거와 사담 후세인 축출을 명분으로 삼았죠. 그의 정권이 빠르게 붕괴하는 동안 이라크는 순위파와 시아파 간의 종파 갈등과 폭력으로 전락했습니다. 극단주의 운동의 비옥한 무대를 창출했어요. 이 지역 불안정은 2011년 아랍의 봄으로 더욱 악화됐습니다. 민주주의 개혁과 권위주의 통치 종식을 요구하는 대중봉기였죠. 반란은 튀니지에서 빠르게 시작되어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그리고 그 너머로 퍼져나갔습니다. 튀니지가 민주주의로 전환한 반면 대부분의 결과는 암울했어요. 이집트의 민주주의 실험은 2013년 군 쿠데타로 단명했습니다. 리비아와 예멘은 혼란에 빠졌고 시리아에서는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권력 포기 거부가 참혹한 내전을 발생시켰죠. 분쟁으로 인해 수백만 명이 이주했고 러시아, 이란, 터키, 서방 열강이 각각 반대편을 지원하는 대리전이 됐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지하디스트 세력이 등장했어요. 불만을 품은 순위파 공동체와 점령 이후 이라크의 폐허에서 힘을 끌어모았죠. IS 또는 이슬람 국가는 2014년 칼리프국을 선포하고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광대한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그룹은 광범위한 잔혹행위를 저질렀고 온라인 선전을 사용해 전 세계에서 추종자들을 모집했어요. 2017년 미국 주도의 연합공습과 이라크 및 쿠르드 군대 그리고 러시아와 이란이 지원하는 시리아군이 그룹의 영토 통제 해체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반군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죠. 21세기 내내 이 지역은 또한 상당한 지정학적 재편성을 겪었습니다. 이란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예멘 전역에 걸쳐 민병대와 대리인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했어요. 종종 시아파 초승달이라고 불리는 전략적 회랑을 형성했습니다. 이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걸프 동맹국들 같은 순위파 국가들의 이익에 도전했죠. 그들은 이란의 지역 영향력 확대를 자신들의 안전과 이념적 리더십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봤습니다. 오랫동안 국제적 갈등의 지점이었던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어요. 이란은 프로그램이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많은 서방 및 지역 강대국들은 이것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역 군비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었죠. 한편 터키는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아래 지역적 야망을 재확인했습니다. 독립적 외교 정책을 추구하며 시리아, 리비아, 코카서스 지역에 병력을 배치했어요. 이라크와 시리아 전역에서 자치권을 추구하는 쿠르드 단체들과 자주 충돌했습니다. 이란, 터키, 아랍만 국가들 사이에 이 경쟁하는 영향권들은 동맹이 변화하고 지속적인 경쟁이 이 지역의 전략적 지형 대부분을 뒷받침하는 더욱 다극적인 관계를 형성해 왔어요. 하지만 이러한 경쟁 속에서도 일부 아랍 국가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재조정했습니다. 2020년 미국의 중재하에 아브라함 협정이 체결됐죠. UAE, 바레인, 수단, 모로코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공유된 우려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 내 교착 상태에 대한 불만이 주요 동기였어요. 지역 내 외교에서 중요한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중동은 여전히 복잡하고 논쟁적인 지정학적 풍경으로 남아 있어요. 일부 국가들, 특히 걸프 지역은 석유 부, 관광, 급속한 현대화와 경제 성장을 보았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여전히 권위주의, 부패, 충돌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뿌리 깊은 종파주의, 민족적, 정치적 경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외국 개입의 유산은 대중의 태도와 지역적 정열을 계속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여전히 잠재력이 풍부한 교차로이지만 분열, 개입, 그리고 이행되지 못한 열망의 역사에 짓눌려 있어요.